안녕하십니까? 자유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당선에 이어서 이제 그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인수위 활동에 있죠. 네,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철학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이 국정철학이 어떤 내용으로 담길 것이냐, 또 앞에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는 이 세금 종부세, 이 세금 폭탄 문제, 과연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이 국정 철학이 무엇이며 그 어떤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 볼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며 또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해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인수위의 의견, 인수위의 생각이 오늘 논의한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에서 석학으로 또 이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잘 말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충상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 김희석 박사님, 그리고 김영훈 사무총장 네 분께 각 분야별로 이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치도 진화의 그 계기와 기회를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의 회고록 제목이 경제는 정치다라고 합니다. 경제 분야가 엄청 어렵고 복잡하고 중요한 삶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입니다만은, 제가 배우고 제가 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그런 중요한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언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따라서 그런 사회 경제적 중요 사안의 정치적 관리에 관한 부분, 또 권력의 그 속성과 그 이해, 또 대안,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의 차원에서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전략, 특히 정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권력의 긴장과 겸손 그리고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이는 대선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로부터 출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0년 주기설, 앞에 3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주기설이라고까지 불러야 되느냐는 것은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권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망신당한 겁니다. 더구나 5년 전에 이기려고 한 선거가 아니고 주어진 권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권력이었기 때문에 취한 거죠. 그 취함의 출발이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데서부터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권력을 쥐었고 5년의 시간 동안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국민적인 판정 아니냐라는 것에서 보면 권력 심판의 주의가 빨라졌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윤석열 권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임기는 5년이지만 5년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이 너무 넓어졌어요. 너무 깊어졌어요. 이제 5년이란 기간도 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의 긴장 당연히 요구되는 거죠. 권력의 겸손 당연히 요구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초 접전의 대선이라는 겁니다. 아마 앞서 잠깐 말씀 나누셨지만 그날 새벽까지 저도 골 딱 세웠는데 끊을 수가 없는 드라마가 아닌데 중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었습니다. 한 12시 반쯤 역전이 됐죠. 그래서 쭉 됐는데 한 1%까지 벌어졌다가 또 다시 좁혀졌어요.
그러면서 한 0.7 전후에서 계속 그대로 갔었습니다. 다른 이유지만 경기도 부천시하고 인천의 부평구, 서울의 서초구가 개표가 늦게 시작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각자가 서초가 개표되면 또 부천과 부평이 개표되면 이런 기대를 했었어요. 0.7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참 일이 되려면 그러는 건데 결국은 이 서초의 표하고 부천, 부평의 표가 서로 상쇄되고 말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냥 없어진 셈이 됐어요. 25만 표, 24만 7,077표를 이겼는데 승자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31만 표를 이겼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합한 수도권에서는 한 19만 표를 지게 되는데 서울에서만 31만 표를 얻었어요. 근데 서울의 이 25개 구 중에 14개 구에서 이겼는데 그 14개 구 대부분이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북에 걸쳐 있는 구들이라고 하는 거. 이 31만 표 중에 28만 표가 강남 3구에서 왔다는 거. 나머지 이 11개 구에서는 3만 표밖에 플러스 시키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진 쪽도 졌다라고 하기가 좀 못하고 이긴 쪽도 개운치 않은 뭔가를 남기는 선거였어요. 그래서 0.73%포인트 차이, 24만 7,077표 차이인데 윤석열 후보도 득표수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도 득표수로는 가장 많이 얻고 떨어진 후보가 됐어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가장 많이 표를 얻고도 낙선한 후보가 됐던 것처럼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역시 선거는 안 하면 안 했지 이겨야 될 것 같아. 지는 거는 정말 비참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윤석열 후보였을 수도 있는 선거였다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권력의 겸손과 긴장은 또 요구된다라고 하는 부분. 세 번째 특징은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번 대선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사모님 사과의 대선이었어요. 12월 26일하고 2월 9일 날 번갈아 가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두 사모님이 각각. 그 이후 그분들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 이제 한 분은 곧 보여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운이 되려고 하면 참 그렇게 도와주는 건데 결국 퉁친 게 됐죠. 그러면서 서로 그냥 양해하고 넘어간 상황이 됐어. 뭐 얘기할 사안이 아닌 거였으니까. 오히려 선거전 초반에는 한쪽에서 사실 무척 앞서갔잖아요. 보란 듯이. 그랬는데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 그렇게 크게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의 대선이었다. 썩은 사과 대 덜 익은 사과의 대선이었다. 괴물 대통령 대 식물 대통령의 대선이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이건 이제 실증적으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대선 후보로서 만족하고 투표했냐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49.3%가 나왔는데 이게 가장 많았어요. 대선 후보로서 만족스럽게 느끼진 않았지만 투표했다. 대선 후보로서 만족스럽게 느끼며 투표했다는 47.6%였습니다. 아주 근소하게나마 1위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투표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비호감 대선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대선의 이해로부터 우리가 향후 국정 방향과 전략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면 저는 이 권력의 긴장과 겸손이 일단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 윤석열 후보를 사람들이 지지했느냐라는 데서부터 출발하지 않나. 대선 때 여론조사들 대부분이 왜 윤 후보를 지지하느냐 물었으면 10명 중 7명은 정권교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미스테리이고 이것도 그의 행운일 수 있지만 솔직히 잘한 게 별로 없어요. 특별히 뭐 기억될 만한 일도 없었고 뭐 특별히 그분이 그린 대한민국이 대단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찍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딱 한 가지의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의 도구로
본인이 활용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인식에서 벗어났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 인식을 회복했을 때 지지율이 회복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인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실패하는 권력이 될 거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권력은 실패하는 길에 들어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요구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느냐? 제가 작년 12월 31일부터 올 3월 2일까지 260개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때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들어간 항목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느냐였어요. 평균이 51.6%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정권 교체를 요구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그 사후조사를 보니까 선거 끝나고서 며칠 후에 나온 한 70%,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후보를 정했더라고요. 그거는 정권 교체를 요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이재명 후보 찍을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미 대부분 결정되어 있었던 거고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정권 교체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만큼 득표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는 선거였거든요. 그걸 되게 어렵게 가져간 거야. 그 이겼는데 경기 내용은 썩 안 좋은 걸 보여준 거예요. 반대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단히 선전한 겁니다. 어차피 불리한 선거였거든요. 정권 교체 요구가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이긴다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하루 이틀만, 2, 3일만 더 있었으면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적 해석이지만 심상정 이재명 단일화가 됐었으면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아마 승리가. 그러니까 80만 표를 얻었거든요. 그들은 안철수나 기권보다는 또는 다른 후보보다는 상당히 같은 계열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표였어요. 다는 아니어도. 그럼 40만 표만 그리 갔어도 24만 표 플러스로 지는 거였습니다. 이쪽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용장이니 지장이니 맹장이니 덕장이니 해도 운장 앞에는 장사 없다. 운칠복삼의 선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분의 이 운이 우리 모두의 운이고 대한민국의 운이어야 하는데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르투만 갖고 비루트 없이 성공하는 권력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다.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권력의 긴장과 겸손은 그다음에 권력의 협업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업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첫 번째 봤던 것처럼 초초초 접전의 대선이었다라는 데서 그렇고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는 일단 기본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 비율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260개 조사 평균을 내보니까 42.8%예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43% 나온다는 거야. 거기에 5%를 추가시켰어요, 거의. 대단한 선전이죠. 넘어설 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 말대로 2, 3일만 더 있었으면. 물론 2, 3일이 아니라 일주일 더 있었으면 다시 국민의힘이 이기는 쪽으로 갑니다. 왜? 정권 교체 요구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겼지만 사실 경기 내용이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안 좋았었을까요? 그냥 정권 교체 요구 하나만 얘기한 거야. 교체는 3월 9일로 끝나고요. 3월 10일부터는 미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2000몇 년이에요? 이제 2027년 5월 9일까지 가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뭘 할 거냐? 어떤 미래를 그릴 거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있지 않거든요. 뭐 있으세요? 정권 교체 말고. 정권 교체는 그날 하루로 끝나는 거거든요. 길어야 한 2, 3일? 승리의 여운이 가는 그 시기 동안이겠지. 근데
이제부터 골치 아플 일만 남았고 이제부터 비판받을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장제원 비서실장 내정권 같은 경우도 여론은 일단 지켜보자는 거예요. 조금 맞득진 않은데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보진 않는데 하여튼 지켜보자는 거예요. 근데 첫 총리 인선하고 내각 인선하면서 좋을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권력의 긴장과 겸손이 필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권력의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메시지는 그게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상관 안 합니다. 권력이 우리 삶을 개선해 주느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상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여주고 그 내용을 채워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국민통합과 대타협의 정치 그리고 능력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별로 상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대로 판단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즉 국민통합과 대타협의 정치 그리고 능력의 민주주의를 보여달라는 것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의 48%의 신임과 위임으로 100% 국민 권력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만 남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전 장기적인 거하고 단기적인 거하고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인 것으로 보면 정치개혁의 방향과 비전 그리고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광화문 대통령을 선언했어요. 이번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일단 상징성은 커요. 청와대를 벗어난다는 거. 그리고 뭐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청와대 터가 별로 안 좋답니다. 그게 옛날에 총독관제였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해서 미래에 안 좋으라고 터를 그렇게 잡아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터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좋은 일이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거기서. 그거 보면 뭐 풍수지리를 제가 믿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 좋다는 것보다는 나쁘다는 것보다는 좋다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굳이 나쁜 데 있을 필요 있나? 근데 상징성은 크다. 그 무슨 상징성이냐? 제왕적 대통령의 탈피라는 부분에선 상징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장소만 옮긴다고 이게 될 일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그 국영기업체 공기업의 감사 이사 중앙부처의 과장급 인사 또 그 장관 정책보좌관 4급 5급 인사조차도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스크린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고 법적 무슨 적을 갖고 한 일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런 제도나 관행이 탈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만 이전한다고 제왕적 권력이 제왕적 아닌 권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고 뭐 약화시킨다기보다는 좀 권한 조정을 하고 그럼 한쪽이 기울어 내려가면 그걸 어디로 다른 데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국회와 내각과 총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권이 돼야 되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하자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안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막판에 참 희한하게 난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왜 정치개혁이나 통합정부나 이런 거는 사실 야당의 슬로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변화와 개혁이기 때문에 특히 집권해도 소수 여당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통합의 정치를 해야 돼. 그게 레토릭이라 하더라도. 근데 오히려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반대해서 오히려 여당에서 그런 얘기는 강자가 180석이나 갖고 있는 정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과연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분권과 견제의 균형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한 이 제도 개혁에 상당한 시간표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광화문 TF 뭐 이렇게만 명명이 돼 있는데 인수위에 이게 좀 광화문 내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거 그런 상징적인 거 말고 보다 중장기적인 정치 개혁의 그 계획과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경우인데 지금 당장 이제 테스트에 들어갈 겁니다. 민주당은 선거 끝나고도 선거에 지고도 한다고 했던 이 정치 개혁을 할 거냐? 국민의힘은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국민의힘은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되는데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관건은 지금 지방선거에서 뭐 중대선거구제로 하자는 건데 그럼 왜 그걸 기초의원만 합니까? 광역의원은 안 하고? 이 다수결의 선거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승자 독식의 이 다수결 선거제도가 문제인 건데 왜 별로 힘도 없고 제일 밑에 단계에 있는 기초의회만 그걸 해요? 광역의회는 안 하고? 지금 서울시 광역의회 108명인가 그러는데 100대 6인가 그래요. 국민의힘이 한 1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선거제도를 쓰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당제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테스트의 그 대상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 권력의 이 제왕적 성격과 제도를 축소하고 개선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의 핵심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회와 총리 그리고 내각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정상화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조금 중장기적인 관련적인데 이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 김부겸 총리 유임설을 보셨을 거예요. 뭐 해프닝이고 부인했고 했지만 저는 사실 처음에 민주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는 게 좋다.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게 나을 수 있다. 근데 좀 김부겸 총리 유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 아,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도 많지만 정치적으로 관리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유임에 대해서는 타협과 협치와 통합의 정치의 어떤 출발점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전 정부의 그것도 심판받은 전 정부의 총리를 그대로 안고 간다? 이것도 조금 모양새가 조금 어정쩡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권력 협력의 권력 협업의 첫 테스트는 이 총리 인선이 될 거다.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호남 총리론이거든요. 뭐 김한길, 뭐 박주선, 뭐 이런 분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47%를 얻은 민주당 후보와 거대 야당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어디까지 존중할 거냐? 아주 최극단으로 가면 지명권 주는 거고 조금 이쪽으로 갈수록 뭐 협의도 있고 호남 총리론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아주 정치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앞서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여론이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였다는 건 그 다음 지켜보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첫 총리 인선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각 인선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각 인선도 마찬가지인데 이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가 사실 욕을 많이 먹지만 상임위원회가 그 분야별로 그 부처의 현안과 과제와 그다음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적임자가 누군지는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청문회도 해야 되니까 이 인선을 상임위와 협의하는 방식, 그럼 협의도 여러 가지 형식과 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권력의 협업이기 때문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선비 같은 얘기고 학교에서 하는 얘기고 원칙적인 얘기고 또 반대로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선한 권력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의 긴장과 겸손 그리고 권력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윤석열 정치의 과제고 시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 오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선인 첫 일성이 그 당선 기자회견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그 말을 했을 때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뭐 미스터 법치 그런 것보다 미스터 마켓이 더 인기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두 개가 별개가 아니고 상식과 그 다음에 그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다수결이 법의 지배라는 고삐에서 잘 그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저 다이나믹 성장 그러니까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도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가 소위 말하는 정부 주도니 무슨 뭐 소득 주도니 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마치 마치 노력을 안 해도 경제가 마치 기적처럼 뭔가 마술처럼 뭔가 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 경제 쪽에는 열심히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잘 공급해야 자원이 낭비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더 나은 걸 위해 갖고 애쓰는 노력이 없이 저절로 잘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무슨 재정을 뭐 퍼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갑자기 더 좋은 뭐가 될 것처럼 약간 그런 환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사실은 시장이란 게 잘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을 더 만족할 만한 걸 끊임없이 더 나은 아이디어를 자꾸 제시하고 그걸 소비자들이 판단하면 예전에 더 나은 걸로 판단된 것들의 예전 것들이 자리를 내주고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더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돼서 그게 합해져서 경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약간은 좀 경시됐달까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그렇게 됐던 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런 쪽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해서 저성장 이런 데서 탈피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도 뭔가 생산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남을 봉사를 잘하는 쪽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소득을 받고 그 소득으로 가까이로는 자기 자식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더 남는 더 많은 걸 만약에 남긴다면 그걸 가지고 또 더 큰 돈이 있으면 또 사회에 기여도 하고 뭐 그런 삶을 영위하도록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5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걸 갖다가 크게 내세웠고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정책 기조, 경제 정책 기조가 아마도 그 방향으로 그게 뭐 거대 여당 말씀을 하셨는데 거대 야당이죠. 야당 172석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호락호락 따라줄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리를 가진 재산권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예컨대 노사 문제만 하더라도 이번에 택배 노조인가요? 거기서 막 불법 점거를 하는데도 사실은 재산권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어디까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도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고 개입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괜히 개입했다가 자기가 뒤집어 쓸까 싶어서 그런지 주저하고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지가 노사 현장에서는 노노 갈등 뭐 폭력 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들이 없어져야 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고 그 다음에 내가 허용되는 게 뭔지가 분명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법률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 야당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윤 당선인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철학이 같으면 이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도 민주당 안에도 그 지역별로 그 자기가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나가려면 어느 정당 민주당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철학이나 이런 게 맞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지지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할 것 같은 그런 말도 이렇게 언론지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지를 얻어서 좀 이게 그런 걸 확실히 자유롭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걸 기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경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장 경제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 가격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게 어떤 것인지를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그 간단한 사례를 든 거는 동경에 지진이 났다 갑작스럽게. 그러면 막 무너지고 도로도 다리도 교량도 무너지고, 그래서 재건을 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은 도로 복구라든가 교량 복구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자재와 인력에 대한 그 가격이 치솟습니다. 치솟으면 그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인센티브 역할, 그쪽으로 자원을 옮겨가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사업 그쪽으로 돌리도록 하고, 예컨대 뭐 집 조금 수리하던 그런 일은 급한 게 아니니까 그런 데서 교량을 복구하는 그런 쪽으로 옮길수록 수익을 더 누리게 만들고, 동시에 가격이 올라서 그쪽으로 자원을 투입하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타고난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을 아낄 수는 있지만, 처음 애 낳아가지고 애가 울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 그거는 이제 인센티브는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셈인데, 시장에서는 가격이란 게 가격의 변화, 더 특별하게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통제해버리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러고 그래 버리면 그런 수요 공급을 그 시장 안에서 알아서 조절해주는 기능을 아예 죽여버린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에서 가격이 가진 의미를, 그리고 또 기업가 정신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그게 별게 아니고 그 현재 가격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얼마인데 그러면 어떤 사업가가 이건 다른 식으로 사서 다른 식으로 쓰는 게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 가격으로 주고 사서, 가격이 없으면 이걸 얼마에 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토지의 가격이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격에 대한 통제를 극히 조심해야 된다. 시장 만약 경제를 제대로 살릴 생각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역동적 성장이니 뭐 성장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성장이라는 거는 그 다른 게 아니라 예컨대 뭐 좀 크게 말하면 마차에서 자동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게 없던 세상에서 인터넷 같은 게 생겨서 이렇게 지금 뭐 전염병이 막 창궐 하는데도 비대면으로 필요한 물건을 쇼핑도 할 수 있고, 예컨대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어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잘 만족시킬 그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려면 뭘 할 수 있다 없다, 자기가 최소한 자기가 가진, 자기가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재산권에 대해서는 되도록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방해할 때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까 예컨대 택배 노조가 다른 걸 뭐 자기들이 임금을 더 달라고 단결해서 자기들이 가진 그 저기 뭡니까 그 기금 모아놓은 기금 가지고 더 달라고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 사업을 못하게 점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너한테 피해를 줄 테니까 내 말을 무조건 따라라, 이런 식으로 강요가 통하는 세상이 돼버리면, 그거는 그런 게 통할 때 누가 앞으로 더 그 사업을, 그런 종류의 사업을 더 하려고 하거나 그럴 유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투자 감액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리쇼어링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온다는, 뭐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발표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확실해질 때 투자도 일어나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윤 당선인 그 뭐더라, 저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는 기업 업고 다니겠다든가, 또 뭐 대통령이나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혁신 기업가들이 만드는 거다, 이런 걸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냥 애매하게 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하는 걸 보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 쪽 그 이해가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도 현재 이제 우리가 보면 기존의 기득권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믹 성장을 하는 게 슈페터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라고. 그러니까 창조나 새로운 게 나오면 다른 것들이 자리를 내줘야 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건데 예컨대 광주 스타필드 같은 것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거세게 저항해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이 그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뿐인데 그런 것조차 다 막으면 우리 전번에 보니까 우리 최승로 저 원장님께서 전번에 붉은 깃발법 그런 영국의 그걸 썼던데 자동차가 나왔는데 붉은 깃발 들고 앞에서 걸으면서 이거 말을 타면서 50m 앞에서인가 뭐 거기 붉은 깃발을 미리 흔들고 자동차가 가야 된다 그러면 속도를 도저히 말보다 못 내게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법을 갖다가 일자리를 위해서 만든다고 그런 걸 영국 의회에서 했는데 참 묘한 게 영국이 그 지주들이 출신이 그 의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주들은 그 농산물 같은 것들의 그 관세가 높으면 수입 규제가 되면 자기들이 이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유무역을 나중에는 설득이 돼서 이렇게 한 게 우리나라가 좋겠구나 설득이 돼서 말하자면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도록 그쪽으로 말하자면 찬성을 해준 거죠. 해줬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붉은 깃발법이라 가지고 그 자동차를 자기들이 전기기관 먼저 만들고 해갖고 자동차 얼마든지 다른 나라보다 앞설 수 있었는데도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드는 바람에 오히려 미국 뭐 다른 뭐 독일 뭐 이런 데 비해서 자동차 산업이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마부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마부들은 차라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운전수가 되는 게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그 사회가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붉은 깃발법이 없는 쪽으로 자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걸 하나씩 고쳐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장치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됐을 때 뭐 헌법재판소 법률이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약하면 이걸 위헌해달라고 청구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거기 헌법재판소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 정치권과 맞설 독립적으로 뭔가 그걸 지킬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의회와 맞서면서까지 그런 걸 지키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비록 거대 야당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끈질기게 그 뿌리를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거는 아주 자유롭게 되고 전직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소위 말하는 복지라는 것도 어떤 그 최소한의 혹시 잘못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최저한을 좀 마련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되고 그리고 설득을 하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좀 이런 그 뭐라자면 규제랄까 이런 게 말로만 뭐 규제 뭐 개혁하고 뭐 다이나믹 뭐 구호로 요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내실 있게 그래서 규제를 없애는 노력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전담할 기구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그 없애는 걸 하나의 성과로 삼을 수 있는 기구도 아주 끈질기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쉽지 않은 게 그 관료들은 규제 권력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게 모호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모호할 때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애원도 하고 그래서 그게 권력이 되기 때문에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잘 감안해서 이걸 없애는데 정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주 끈질기게 할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좀 이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윤 정부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굉장히 상황이 나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지금 이제 문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 재정을 성장에 비해서 계속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가부를 많이 한 셈이죠. 내가 이제 소득이 꾸준히 있다고 치면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가버리면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제 말하는 브레이크를 거는 일을 갖다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데 차기 정부가 그런 점에서 할 일은 비교적 많고 공약해 놓은 것도 많지만 이 재정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뭐 국민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정이 들어갈 거는 뻔한데 더군다나 그 젊은 사람은 줄고 뭐 노인은 오래 살고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설계해 놓은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진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이것들을 잘 관리하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나 국민들한테 잘 설득하고 그 노력을 기울인다면 진정성을 보이고 한다면 또 못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자기 자식의 문제 제가 많이 받으면 저희 자식은 더 연금이라는 이런 걸로 오래 많이 가져가면 자식 세대가 힘들 걸 이해한다면 그래도 적정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노력을 좀 일찍 시작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시작할수록 감당하기가 쉬워진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재정이라든가 돈풀기 거시경제 환경을 불안정하지 않도록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너무 많이 걷어가고 막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부 주도 성장 소리를 안 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세금을 마구 쓰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물려받은 상태가 별로 쉽지 않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돈 푸는 문제인데 이게 그냥 그 돈을 갖다 막 풀게 되면 이게 이제 마치 이것도 마치 기적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돈을 풀면 그 푼 돈으로 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수요가 돼서 또 다른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런 소설을 자꾸 쓰다 보면 막 풀기만 하면 다 뭐 잘 될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나니까 결제 통화로서 축출을 당해버리니까 러시아가 달러화 결제망에서 루블화가 확 떨어지고 가치가 그리고 루블화가 확 떨어지니까 지금 돈을 갖다 뿌리면 뿌리는 사람도 나왔다는 외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하지 않고 막 풀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 돈이 또 결국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쪽에 거품을 만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 돈을 또 죄지 않을 수 없고 특히 달러화가 자기들의 어떤 결제국으로서의 위치를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록 한번 풀었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풀기라든가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또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결국 재정 준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화 준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줄 수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참 한꺼번에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 주문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지자들이 좀 참으면서 지지를 해주고 또 거대 야당도 무조건 저 친구 이제 잡았으니까 나 저 혼 좀 나봐라 거대 여당의 위력을 보이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업을 해봤거나 합리적으로 따져봐서 이게 우리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지금쯤 이런 게 필요하구나 동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주는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저는 그래도 어쨌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확실한 선언과 함께 시작하는 이 정부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무 힘든 도전에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도전했다 물러서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성공해가는 사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광주 스타필드 같은 거, 그것도 굉장히 그 규제 문제, 그 다음에 기득권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안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잘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 그것부터 좀 잘 성공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튼 뭐 드릴 말씀은 한도 뭐 이 분야 저 분야 들어가면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 뭐 참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런 기대가 현실로 등장하기를 고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라는 말로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언론의 속성은 권력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지만, 이런 언론의 속성이야말로 권력이 독선과 부패로 빠지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취임 전까지만 해도 언론관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런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17년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을 비판하면 이것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겠냐라는 질문에 자신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한 청년은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2년 동안 이제 고초를 좀 겪어야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을 또 잘 알아볼 수 있는 사태는 사실 또 하나는 언론중재법 사태였습니다. 국내 많은 언론단체, 그리고 학계, 그리고 해외 언론단체들까지 이 언론중재법이 사실은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며 앞으로 투명한 자신의 일정을 공개하겠다라고 자신의 투명한 일정 공개를 약속했었습니다. 한참 뒤인 2019년에 고성에서 산불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당시 많은 네티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당일 저녁에 음주를 하고, 또 10시간 행적이 굉장히 좀 10시간 행적을 알아채기 어렵다라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거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보기 힘든 일입니다. 앞으로 이번 차기 정부에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권력이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주문해야 되고, 이것을 길들이려고 하는 시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과의 소통 또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 중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는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대로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수준이었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 이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이 될지 광화문이 될지 혹은 다시 청와대가 될지 어디로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어디로 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국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더 자주 열고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있어서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내놓는 것은 홍보이고요. 국민들이 원해서 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 공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는 과거에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가 계속 논란이 될 때마다 10년 이상 지난 옷을 즐겨 입고 있다. 직접 손바느질로 수선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걸 페이스북에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검소한 의상비를 강조하던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것을 비공개로 일관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자 지금 다시 이것을 항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마칠 경우에 모든 정보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7년에 환경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했을 때 소송에서 정부가 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하면 좀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항소를 하면 세상이 바뀌겠냐라면서 직접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에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정보공개 연차 공개서를 보고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한 2019년 기준 68%입니다. 이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업무 추진 비 세부 집행 내역 같은 경우를 다른 기관들은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시, 사용 금액, 장소 등이 모두 기재돼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금 이걸 지키지 않는 기관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물론 청와대 업무의 특성상 일부 공개될 수 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만 국민들이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동반합니다. 권력에게는 당연히 불편하지만 국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행정부라면 이것을 좀 당연한 것으로 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밀실에서 진행되는 예산 집행은 결국은 부패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의 모습은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윤석열 정부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크게 잘못했습니다. 대체로 말씀드리면 새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과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만 해가지고서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겠죠.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청와대와 행정부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한마디에 따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 친구가 울산시장 당선되는 걸 보는 게 소원이다 라고 한마디 하면 청와대와 경제부처와 경찰청이 아주 원팀으로 움직여가지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이 월성 원전 1호기 언제 폐쇄하냐 하고 한마디만 물으면 그냥 알아서 다 기어가지고 그 청와대 비서관들, 산업자원통상부가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사까지 해가면서 조기 폐쇄했고,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 대하여 마음에 큰 빚을 졌습니다 라고 텔레비전 나와서 한마디 하면 뭐 그냥 알아서 다 깁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비하하는 행동을 곳곳에서 했고,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조사위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정직 2개월 징계, 수석 라인에서 배제 등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문정권은 아주 문정권을 대표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을 해도 아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가지가지 했죠. 문 대통령은 대통령 사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 비서관을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임기 5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편 사람으로라도 임명하긴 해야지 아예 임명을 않고 뻗대버립니까? 5년 내내.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통하여 국회도 장악하였고, 사람에게 충성할 김명수, 거기서 이제 사람에게라는 것은 이제 문 대통령 개인에게라는 의미죠. 충성할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턱없이 일거에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서 그를 통하여 사법부도 장악했습니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융합이었습니다.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 없이 민주주의가 될 수 없고 국가의 효율, 이 경제성도 사라집니다. 정의도 사라지고. 단지 정의 자치만을 위한 사법권 독립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라의 경제도 망가집니다.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원전 조기 폐쇄, 조국 정강 가족 비호가 이것을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일 때 자신을 미스터 법치라고 스스로 말하면 인기가 없고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면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법치주의는 확립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룰 오브 로우가 로이지 룰 바이 로가 아닙니다. 룰 오브 로는 사람의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의미하며 지도자를 포함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룰 바이 로는 법을 지배 수단으로 삼아서 다수당이 자신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법, 예컨대 과중한 부동산 세법,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공수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만들어서 자기네 마음대로 막 국민을 압박하고 해쳐버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소수당을 면할 수 없는 앞으로 2년 동안은 룰 바이 로의 걱정은 없습니다. 룰 오브 로에 따라 대통령과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솔선하여 법 및 법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지켜서 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에 출장소가 되지 않아야 하고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사법권이 독립되지 않고 사법부가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파탄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인 이재명 피고인이 사실은 성남시장으로 시작할 당시 여러 번에 걸쳐서 명백하게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친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초청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위 강제 입원 절차에 관여했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자기가 먼저 나는 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적 없습니다. 먼저 그 말 꺼낸 건 아니고 경쟁 후보자가 그런 적 있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그게 허위사실 공표다 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이재명 피고인의 발언은 대법원 판결 이유가 그 공직선거법에 정한 허위사실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진해서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경쟁 후보가 질문하니까 그에 대해서 급하게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냥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어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공표는 좁게 봐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넓게 인정한다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상천외한 법률 이론을 참 창조로 해가지고 무죄 취지의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분열시켰습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문 대통령과 다르게 통치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원전을 조기 폐쇄시키지 말고 부적격자를 대법원장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고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막지 말아야 한다. 원천적으로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통령에게는 거의 인사가 만사입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만기칠람할 수 없으니까 즉 국가 그 수많은 사항을 직접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능력이 아니라 이념이나 개인적 친분 위주로 좁은 풀 내에서 회전문 인사를 하면서 주로 각 분야의 이류 임무를 요직에 중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외교, 국방, 교육, 사회통합 등 모두 제대로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하처럼 복명 행동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였다. 사법연수원을 수석주로 뵙거나 수석재판 연구관을 역임한 법관은 절대로 대법관으로 재청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 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청 임명하면 자신의 능력 때문에 대법관이 된 것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청권자와 임명권자에게 충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을 하면 윤 대통령은 이제 넓게 인수를 등용해야 합니다. 다행히 윤 대통령은 중부지역 출신이고 영남, 호남, 충청, 경기, 서울 모두에 두루 근무했습니다. 광주지검, 부산지검, 또 뭐 대구, 대전, 논산, 강릉, 성남, 서울 두루 근무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도 특별한 호불호가 없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우대도 홀대도 않겠다고 여러 번 공언했고 전 뭐 그렇게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또 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할 일 중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잘 임명하는 것이 단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 사법부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할 일은 적습니다. 삼권 분립에 따라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잘 임명하고 나면 그 잘 임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하시면 거의 잘하신 것입니다. 사법부 관련해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대법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없습니다. 건국일이 없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은 3,000명이나 되는 모든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보직 결정권 3,000명에 대한 3,000명 법관에 대한 보직 결정권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법관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하고 상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제청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해서 그 추천을 받은 신망 높은 2명 내지 4명 중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했으면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김명수, 춘천지 방법과 같은 사람이 졸지에 대법원장이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김명수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할 사람이라는 이유로 법관 서열 46위의 차관급에 불과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갑자기 대한민국 3부 요인인 대법원장 단독 후보로 지명하고 대법원장을 임명했는데 이것은 차관을 막바로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이었다. 국가 전체 원수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윤 대통령이 50%의 미달하는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자신은 지지하지 않은 과반수의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하며 국회에서 17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과 양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부당하게 발목을 잡으면 주권자인 국민을 배경으로 하여 그 여당과 싸우기도 해야 한다. 이념에는 이념으로, 이론에는 이론으로, 정책에는 정책으로, 대중조직에는 대중조직으로, 선전선동에는 선전선동으로 맞받아치기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군, 검찰, 경찰, 방송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군대가 훈련을 안 했습니다. 뭐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참 나사가 풀렸습니다. 검찰, 경찰, 방송을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지금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셔야 합니다. 요컨대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 삼권분립, 국민통합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참 그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